네, 안녕하세요. 10월 23일 수요일 기대수 3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집합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네, 리마인드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아마 해석학을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자료를 공유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일단 이거를 이렇게 하면 좀 더 크게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네, 해보겠습니다. 막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본 건 아니고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보진 못하고 일단 2강 마지막 부분에 왜 선택공리 했던 우리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하고 그 다음에 그 파티션이랑 그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의 관계나 뭐 이런 그 해서 그 3강 마지막 부분에 명제 두 개가 나오는데 그 부분 위주로 했거든요. 근데 혹시 그거 아니더라도 뭐 이야기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시면 그냥 자유롭게 중간에 언제든지 이제 끊고 이야기를 하셔도 되니까요. 네. 일단은 이야기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엑서사이즈가 어, 두 개의 셋이 그 뭐냐 집합이 주어져 있고 그 펑션이 f가 이제 a에서 b로 가는 펑션이 있고 그 다음에 항등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첫 번째는 f가 1대1인 경우와 그 다음에 그 b가 존재해서 이제 합성함수가 항등함수가 되는 경우가 이제 동치인 걸 보여라 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처음 했던 생각은 이걸 이제 다시 한번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F가 이제 인젝티브 일단은 이제 if and only if니까 이쪽하고 이쪽을 두 개를 다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 오른쪽 가는 것부터 이제 보이기로 해서 처음에는 F가 이제 인젝티브라고는 했는데 바이젝티브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인젝티브면 1대1 대응이 되기는 될 텐데 혹시나 요 밑에 이제 남는 그러니까 뭐 그 대응되는 애들을 다 이렇게 위로 올렸을 때 여기 남는 애들이 생길 수 있겠다. 남는 원소가 생길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나타낼까 하다가 이렇게 나타내 봤어요. FA의 여집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 FA의 여집합 남는 애들을 처리를 어떻게 할까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냥 이게 딱 정해진다 뭐 어떻게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했으니까 적당하게 그냥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잡아주었고요. 그렇게 잡아줬을 때 얘를 이제 이미지가 요 윗부분이고요. F의 이미지가 요 윗부분이고 이미지가 아닌 애들. 그러니까 아까 적었던 요 부분이겠죠. 요 부분이 요 밑에 부분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그렇게 잡아서 G를 이제 우리가 정의를 다시 할 건데 B가 이미지 오브 F의 이제 원소이면 그러면 이제 B가 FA가 된다는 것은 이제 되겠고 그 다음에 B가 이미지 오브 F의 원소가 아니면 그러니까 요 부분에 있는 애들이면 그러면 어, P로 어떤 P를 잡아서 P로 가는 걸로 이제 정의를 해보면 이게 G 자체가 잘 이제 정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 부분은 끝냈고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제 1대1 함수라는 것인데, 그 뭐죠? 반대 방향이 뭐였죠? 그러니까 G가 이런 게 존재하면, 어디 있죠? 요게, 요런 게 존재하면 이제 F가 1대1 함수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1대1 함수가 뭔지 먼저 이제 봤는데, A라는 집합의 원소 A1과 A2를 뽑아서 이건 그냥 정의를 한번 적어본 거예요. 정의를 적어본 건데, A1과 FA2가 같으면 A1과 A2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1대1 함수면. 근데 이제 대호명제는 얘가 다르면 얘가 다르다. 요게 이제 대호명제고, 그래서, 그쵸. 대우고, 요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제 FA1과 A2가 같다라고 하면, 그러면 같은 애들이니까 G에다가 요렇게 넣어서 보내면 A1과 A2가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G라는 것이
이쪽 왼쪽 방향을 증명을 하는 거니까 g라는 것이 항등함수인 게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 요렇게 되면 얘가 A1이 나오고 요렇게 되면 얘가 A2가 나와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1대1 함수라는 것도 이제 증명이 돼서 이렇게 내 증명을 끝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선택 공리가 저, 나오면서 이제 그, 네, 윗부분에서 질문 있습니다. 네네네. 그, 오른쪽 방향 증명하실 때, 오른쪽 방향. 네, 네, 네. 그, G를, 그러니까 정의하자. 그러고, 네, 만약에 B가 이미지 오브 F에 있으면, B 이코르 FA 이렇게 써 있는데, 네. 그러니까 G를 정의하자고 했는데, 이제 G에 대한 얘기가 뒤에 안 나온 아, 거 그러네요. 같아요. 나는. 아, 그러네요. 아, 요 부분은 추가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제가 그냥 그, 요 생각을 하고 적을 때 그 부분을 좀, 네, 빼먹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는 좀 체크를 해서 요건 나중에 다시, 네,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G, 혹시 그냥 지금 딱 보셨을 때 아, GP 네, 정의한다고 하면 네네네. 첫 번째 상황에서 네. 그러면은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GB가, 잠시만요. GB가 A라고 정의를 하면 되겠네요. 네, 네, 그냥 그런 식으로 첫 번째 네네네. 하고 그 두 번째 경우도 두 번째 정의, 경우는 응, 응. GB가 이제 P라고 하면 되겠죠. 아무거나 P가 이제 A에 있는 애에 대해서 서치를 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네. 그리고 이제 네. 제가 좀 사소한 얘기인데 아, 네네. 그 A나 B는 이제 뭐 맥락상 이제 좀 정역에 있는 어떤 임의의 원소들로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음, 이게 느낌이 문자를 처음 좀 쓰고자 하면은 이제 항상 이게 이미 정의된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문장에서 정의하려는 건지 뭐 음, 아니면 굳이 정의 안 해도 변수처럼 좀 쓸 수 있는 상황인지 뭐 네네. 이런 거를 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아, 네. 네, 예를 들어 스몰 b, 스몰 a, 스몰 p 이런 게 사실은 네. 보기만 해서는 이게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 p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거나 고르자 이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이 집합 a가 공집합이 아닐 때 이 논리를 할 수 있겠네요. a의 어떤 한 원소 p를 잡자라고 네네네네.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네. 그리고 뭐 스몰 b는 그냥 정역의 원소인 거니까 뭐 변수처럼 쓸 수는 있는데 이제 또 오른쪽 부분에서 스몰 a가 튀어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스몰 a를 잡을 수 있느냐, 찾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아, 이 스몰 b는 이제 쓰는데 그렇게 뭐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그냥 정역의 원소 중에 하나를 뽑았을 때 걔는 뭐 이미지 오브 f에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둘 중 하나일 테니까. 네. 근데 이미지 오브 f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뭐 스몰 a가 어, 예, 존재는 하겠다. 그래서, 뭐, 저렇게 쓸 수는 있겠죠? F가 일단 그 인젝티브라고 해서 네네. 되지, 네. 네. 되는 거죠, 네, 결국에는.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F가 인젝티브니까 저런 스몰 a를 아마 선택 공리에 의해서 잡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 선택 공리를 오늘 말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네. 그러면 여기도 선택 공리가 사용이 돼야 되나요? 제가 쓴, 그런가? 예, 그 함수를 잡는 상황에서 써지긴 하는 것 같은데, 음, 일단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네네네. 그 부분 좀 더 생각을, 네, 해보면 좋겠네요. 아,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그 현재 B라는 원소 자체가 네. 그 임, F의 이미지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얘는, 그거보다
네, 그거보다 A 잡아줄 수 있는 거니까 선택 공리는 필요 없는 셈이죠, 여기서. 이미 저희가 B를 뽑을 때 이미지에서 뽑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A가 공집합이 아니라 가정하에서. 그러면 B를 거기서 뽑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은,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선택 공리가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 근데, 하나는 있는데, 그, 두 개 이상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개 이상. 그러니까 B가 두 개 이상 있다는 얘기인 거죠. 또, A죠, A. 현재 근데 현재 아, 근데, 현재 여기 1대1, 가정은 네, F는 현재 원투원을 가정했기 때문에 두 개는 절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인젝티브한 F를 가지고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A는 정확히 하나씩만 있겠죠. 음, 그러니까 두 개 있을 리 없으니까, 그러면, 예. 그런 거 같네요, 듣고 보니까. 예. 그럼 이제 원투원인 것 때문에 선택 공리는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오히려 두 번째 이미지 없을 때의 경우에 선택 공유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죠, 맞습니다. 여기. 왜냐하면 예, 두 번째 그 A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뽑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뭘 뽑을 것이냐의 문제에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정말 아무거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딱 하는 게 뭔가 우리는 G라는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정의역마다 함수값을 다 정해줘야 되잖아요. 명확하게. 음, 근데 그 두 번째 이미지 없을 때 그때 경우에서 그냥 뭐 아무거나라고 하죠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아마 선택 공리가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그 있습니다. 부분은 이제 저희가 A를 공집합이라고 가정하지 그러니까 non empty set으로 가정하는 순간 원소는 하나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그럼 그 원소로 잡아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 혹시 이태호 선생님 말씀하신 게 뽑는 걸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요, B를 뽑는 거? 아니요, P를 B를 뽑는 거요? 예, 아, 함수값을 정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직관적으로는 뭔가를 정해야 된다라는 건 알고, 논 empty니까 분명히 어떤 게 있을 것이고, 그걸로 정해주면 되는데, 그 중에 어떤 거라고 명확하게 딱, 짚어주지 않으면 함수를 정의할 때 각각의 정의역마다 함수값이 뭐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애매하기 때문에 선택 공부가 필요한, 그래서 등장한 게 아닌가, 저는, 예. 음, 선택 공부의 그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B를 선택할 때가 선택 공리가 필요하다. 저 근데 궁금한 게, 그 우리가 네. 선택공리 이야기를 지금 또 하고 있기도 하고, 일단, 배용선 선생님께서 또 선택공리라는 그 언급을 하셨잖아요, 슬랙에서. 그래서 이제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선택공리라는 명제를 우리가 다룬 적이 있나요? 함께?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선택공리 얘기를 하려면 선택공리의 정합을 맞춘 다음에 아, 좀 여기서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예를 들어, 초이스 펑션이 존재한다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저도 뭐, 첫 번째 줄에서 선택 공리 써야 되지 않느냐 했고, 이태호 선생님도 두 번째 줄에서 써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이제 뭐, 또 증현 선생님은 뭐, 아닌 거 아니냐 했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수학적인 대화가 되려면 정합을 맞춘 다음에, 뭐, 진짜 그 초이스 펑션을 잡아서 증명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 없이도 증명이 된다, 그거 없이 증명을 하거나 이런 거를 서로 해야 이제 좀 되지 않을까요? 네. 저도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선택 공리라는 것이 뭔지 일단 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뭐 말씀하시겠어요? 저요? 네네, 뭐 어, 말씀하시려다가 아닌가요? 아, 아닙니다. 그냥 얘기해 본 거고, 저, 해볼까요? 이거 오늘 그럼 선택공리 얘기 좀 길게 될 것 같은데, 그거 해볼까요?
잠시만요. 제가 선택 공략 써놨는지 안 써놨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잠깐 볼게요. 네네. 음, 그, 안 써놨네. 네, 이거는 다른 얘기한데, 저기, 채널지기님께서 슬랙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선택폭리 얘기를 좀 막 했었을 때, 유현 선생님이 슬랙에다가 올리신 글에 이제 댓글을 남기신 건데, 너무 이제 공리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나중에, 어, 스터디가 좀 진행되고 나서 책도론쯤에 갔었을 때 해보시는 게 어떠신지라는 댓글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냥 이거를, 음, 예, 그 채널지기님의 어떤 어드바이스에 따르면, 요 정도,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 정도만 이렇게 넘어가고, 나중에 다뤄도 괜찮다라고 하는 어드바이스가 음, 있었다. 그, 근본적인 공리의 정합에 대해서는 가급적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네, 음. 웰로더링 프린시플의 응용은 이후에 한참 기대수가 진행되고 측도론에 다다르면 이렇게 네, 말씀하신 거 그거 말씀이시죠? 네, 네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초이스 펑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도, 하는 거는 상관없다고 생각한, 저도 동의하는데, 그냥 그런 어드바이스가 있었어서, 또, 예,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혹시 궁금한 게, 저 노트 강의 영상에서 기대수 저 2강인가요? 2강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거기서 선택공리 얘기가 나오죠. 네네네. 근데 거기서는 그 어떤 센스에서 이제 선택공리가 저 언급이 된 거예요? 그게 여기서는 언급이 안 되고, 네, 그 맨 마지막에 두 번째 F가 onto고 그리고 네네. 그 onto인 것이랑 그 다음에 G라는 함수가 존재하는데 그 F 합성 G가 항등함수인 경우를 이제 얘가 동치인 걸 증명을 할 때 이쪽은 이제 그냥 뭐죠? 엑서사이즈로 남겨두셨고 이쪽일 경우에 선택 공리가 뭐 필요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선택공리가 필요하다 정도의 언급이었죠. 뭐 지웅현 네네네. 선생님처럼 이제 지웅현 선생님 노트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뭐 그 명제가 쓰여져 그러니까 말씀하시지 않았죠. 그런 거. 네, 선택 공리가 뭔지 자체도 안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음, 네, 제가 제 노트에는 선택 공리의 정확한 포뮬레이션을 적어 놓기는 했었지만 영상 자체에서는 그냥 선택 공리가 요 직명에서 필요한 맥락 정도로만 언급을 하셨죠. 그래서 저도 막 선택 공리에 대해서 막 깊게 들어가자 이런 건 아니고, 그, 거기까지 깊게 들어갈 수 있을지도 저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네, 저는 그렇고. 근데 이제 왜 선택 공리가 필요한지 정도에 대해서 저도 그 전에 이제 김남호 선생님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잖아요. 그거처럼 저도 그냥 그 정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왜냐면 생각을 그렇게 깊게 안 해봤으니까 한번 요번 주에는 다시 한번 보기로 했으니까 그거를 왜 선택 공리가 필요한지 정도만 생각을 해보자 정도까지였거든요. 일단은. 네. 그러면은 네, 그냥 뭐 요 정도로 하고 이 부분은 네, 네네네. 네. 선생님 발표 계속 다음에 네네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뭐 요거는 뭐 각자 그냥 개별적으로 뭐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슬랙에다가 올려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냥 뭐 나름대로 뭐 맞든 틀리든 올려보면 이제 디스커션이 또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 방향에서는 반대 방향 했죠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들어가는데 F가 onto인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G라는 함수가 존재해서 이제 그 합성했더니 F 합성 G가 이제 항등함수인 것을 만족하는 그 명제랑 이제 동치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할 때 왼쪽 방향 저는 일단 이 합성을 그려봤어요. 이렇게 그려봤고요. B, A, B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이 되고 그래서 GF 이렇게 이 방향대로 이제 합성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F 합성 G가 그 항등함수라는 것과 이제 F가 서젝티브라는 것은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항등함수라는 것을 이제 적어 놓은 거고, 그다음 F가 서젝티브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A가 몽땅 그러니까 이미지가 B를 다 커버하는 거죠. 다 덮는 거죠. 그렇게 돼서 FA가 B다라는 것을 일단 적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텐데, 모든 그러니까 B에 있는 원소, 모든 원소 B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항등 함수니까. 그래서 B를 G에다가 태운 다음에 다시 F에다가 태워 보내면 이제 B가 나온다라고 이제 쓸 수가 있고, 그러면 모든 원소 B에 대해서, 어, GB가 이제 A라는 원소가 이제 A에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FA가 B가 되는 그런 A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여기 있는 어떤 A를 잡았을 때 이렇게 다 커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증명이 이렇게 얘를 간단하게 할 수 있었고요. 혹시 여기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일단은 없으시면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그 선택공리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오른쪽 증명을 할 텐데요. 그래서 선택공리가 뭐 사용이 돼야 된다 정도는 영상에서도 언급이 됐고, 그래서 알고는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직접 해보자 해서 해봤어요. 유한집합인 경우를 이렇게 해봤는데, 그냥 간단하게 A는 원소 3개, 그 다음에 B는 원소 2개, 이렇게 해서 유한집합인 경우를 해봤고요. 그랬을 때 아무거나 집합을 잡아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F1과 F2가 1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고, F3이 2로 가는 것으로 잡으면 이제 서젝티브가 되죠, F가. 그럼 이제 적당하게 G1이 1이고 G2가 2다. 그러니까 G1이 아까 그림이 이렇게 됐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G를 대충 이제 얘가 1이고 얘가 2다. 아, 잠시만요. 그러니까 얘가 1로 가거나 아니면 2로 가고 얘가 이제 3으로 가면, 그러면 여기 이제 사실은 B가 이렇게 있어서 1, 2가 있고 1로 가고 3으로 간다라고 하면 1에서 1로 가고 2에서 2로 가니까, 그러면 얘가 그 서젝티브가 되잖아요. 아까 항등함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 근데 원소의 개수가 작건 크건 간에 유한집합인 경우는 우리가 다 일일이 이렇게 생각해서 잡아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문제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무한집합에서 문제가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무한집합을 대충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자연수의 집합, 그리고 정수, 유리수, 실수, 그리고 복소수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복소수 일단 뺐다고 치고 대충 이제 좀 친숙한 애들이 그 정도잖아요. 실수까지. 그래서 자연수, 정수, 유리수 정도처럼 이제 자연수랑 1대1 대응이 되는 애들은 이런 경우에는 1대1 대응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역함수 같은 것도 이제 찾을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선택 공리가 굳이 필요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1대1 대응이 안 되는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이제 x1과 x2가 다르고 그런 다른 x1, x2를 A에서 뽑았다고 했을 때 이제 fx1과 fx2가 이제 y로 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수에서 자연수로 간다. 그러면 실수에서 0,1 범위에 있는 애들이 모조리 다 1로 간다. 이런 식으로 매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정해주기 나름이지만 사실은 랜덤으로 간다고 하면 그 랜덤이 되는 경우가 문제가 될 것 같았어요. 일단은 제가 생각한 결론은. 그래서 이제 먼저 그 과정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 B에 있는 모든 Y에 대해서 A에 있는 X를 이제 할당을 해서 어, Y는 fx라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Y는 fx가 되도록 이제 할당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G라는 함수를 우리가 그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문제 상황이 이게 A 스타라는 부분 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FA 스타 왜 이렇게 잡았냐면 아까 실수처럼 뭐 0,1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가 뭐 1로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이렇게 A 스타라는 부분 집합을 잡았고요. 그래서 A 스타를 이제 F에 태워서 보냈을 때 이제 Y 원소 하나로 딱 대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대응이 됐을 때 그러면 어떤 X 스타라는 걸 잡아서 그게 이제 A 스타의 원소인 X 스타를 잡아서 그 X 스타에 대해서 GY가 X 스타가 되는 그걸 이제 선택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예를 들어서 규칙이 있도록 뭐 0,1은 여기 이제 밑에 있거든요. 여기 밑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규칙이 있도록 n-1부터 n까지는 n에 대응되게 한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뭐 0부터 1까지 요런 애들은 이제 1에 대응되고 그리고 1부터 2까지 요런 애들은 뭐 2에 대응되고 이렇게 대응을 시키면 규칙이 딱 명확하게 있으니까 그러면 0부터 1까지 해서 하나 뽑으면 되겠네. 여기서도 하나 뽑으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잘 그 뭐죠? 증명이 어느 정도 잘 될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선택 가능하다고 썼는데 뭐 여기서 이제 이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말씀을 해주셔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진짜 랜덤하게 아무런 규칙이 없이 뭐 어떤 애는 1로 가고 예를 들어서 뭐 수직선상에 어떤 애는 1로 가는데 얘도 1로 가고 뭐 아무렇게나 막 뽑아가지고 1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게 선택이 반드시 되는지 그거를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공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결론적으로 했고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포인트로 제가 생각을 해본 게 그럼 이제 선택 공리를 뭐 받아들였을 때 그 명제가 참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럼 명제가 거짓이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유한집합인 경우에는 딱히 상관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유한집합이면 우리가 다 매치를 시킬 수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유한집합에는 상관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무한집합 중에서 뭐 이런 대응이 1대1 자연수랑 이런 애들이랑 1대1 대응이 되는 애들 그런 애들도 딱히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근데 뭐 제가 맞아 틀리다가 아니고 제가 생각해 본 결과가 이렇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무한집합이면서 1대1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짜로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뭐 뽑아서 그게가 함수를 태워서 보낸다라고 했을 때 그 대응이 어떻게 되냐? 그 애를 뽑을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뭐, 공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뽑을 수 없다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짓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까지 정도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해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제가 그때 했던 발표와 그리고 그때 들었던 피드백으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자연수 집합이라든지 뭐 실수 집합이라든지 뭐 순서 구조가 부여되어 있고 그리고 뭔가 넘버링을 할 수 있는 게 잘 될 수 있는 집합에서는 이게 선택 공리 없이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저희가 보여야 되는 건 임의의 무한 집합에 대해서 그게 이제 저게 성립하는지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순서 구조도 없고 어떤 것도 없는 그냥 무한 집합을 가져와서 임의의 그 무한 집합이 그게 되냐고 했을 때는 선택 공리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유가 어떤 순서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인덱스를 주는 데 있어서도 결국에는 무한 집합의 한 원소를 뽑아서 거기에 뭔가를 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무한집합의 임의의 원소를 뽑아서 그거에 대응시키는 어떤 게 있다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때 그렇게 조금 정리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순서라는 것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순서가 선택을 할 수 있냐 없냐 그거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혹시 없으시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혹시 네네. 무한집합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계신가요? 무한집 무한집합의 그러니까
제가 무한집합 계속 얘기를 하는데 무한집합의 정확한 수학적 정의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 갖고 재료는 다 갖고 있거든요. 그거 갖고 네. 얘기는 할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얘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아, 말씀드린. 무한집합의 정확한 정의를, 네, 그러니까 아까 왜 자연수가 무한집합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왜요? 왜요? 왜냐, 저는 그 이번 주에 조금 생각했던 것 중에 이게 저희가 정합을 맞추거나 하진 않았지만 어떤 순서를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임의의 원소 x를 뽑는 것마다 어떠한 y가 존재해서 그 어떤 y냐면 그 x보다 큰 y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자연수는 어떤 x를 뽑아도 그거보다 큰 y가 존재할 것이다. 근데 그 임의의 원소 x마다 그거보다 작은 y가 있다고 했을 때는 자연수 집합의 경우에는 0보다는 작은 애를 뽑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정수로 가면은 임의의 x에 대해서 어떤 y가 존재해서 모든 그 x보다 y가 작은 애들을 뽑을 수 있다. 약간 요 정도에서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무한집합을 말씀하시니까 그거를 생각했던 게 조금 생각이 나서 네, 공유해보고 싶었습니다. 아, 제가 생각했던 거는, 어, 들리시나요, 혹시? 네네네, 잘 들립니다. 제가 예전에 배웠던 걸로는, 결국에는 바이젝션 펑션을 가지고 무한집합 같은 경우에는 크기 카르디널리티라고 부르는 거를 정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와서 그냥 다시 정의하라고 생각을 해보면, 임의의 유한집합과 바이젝티브 펑션 관계를 만들 수 없으면 무한집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저도 약간 비슷한데 제가 기억나는 정의는 무한집합은 자기의 그 부분집합, 진부분집합, 예를 들면 자연수에는 자연수의 진부분집합하고 자기 자신하고 바이젝션이 되면은 저는 무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한집합은 자기의 진부분집합하고 바이젝션이 안 되는데 무한이면은 이제 자기의 진부분집합하고 바이젝션이 되면은 저는 무한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 기억에서 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아, 네네. 이태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 정확히 맞고, 저희가 서브셋 정의했죠. 그 다음에 서브셋 중에 진 부분 집합을 프로पर 서브셋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 저희 펑션도 정의를 했고, 그에 따라서 또 바이젝션 정의를 했으니까, 재료는 이게 다예요. 무한집합에 대한 정확한 수학적 스테이트먼트는 어떤 집합 A가 이게 A is infinite set이라는 것은 어떤 A의 진 부분 집합과 그 A와 1대1 대응이 그러니까 그런 함수가 있으면 저희가 그거를 인피니트 셋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게 정의한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수가 무한집합인 이유는 그 짝수 집합 내지는 홀수 집합은 분명히 진 부분 집합이잖아요. 근데 걔네들하고 원톤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무한집합인 거고, 네, 다른 것도 다 그렇게 원투원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투원 앤 온투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무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무한집합 정의. 야, 이거 생각 안 하고 있었네요, 저희. 그죠? 네, 딱 말씀해 주시니까 참 좋은 질문이신 것 같고. 저는 무한집합 하면은 사실, 어, 저, 음, 본인의 어떤 진분 집합과 이제 1대1 대응이 된다 하면은 무한이다. 이것도 이제 맞는 명제인데, 뭐, 정의로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사실 동치인 명제면은 그 중에 하나 어떤 걸 정의로 선택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태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정의가 이제 정의인데 이제 조금 저는 그 뭐랄까 직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모르겠어요. 뭐 저는 어려워가지고 그게 그래서 조금 이제 쉬운 동치 명제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저 김성 선생님이 하신 걸로 무한집합은 뭐냐? 이제 유한집합이 아닌 집합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어, 막 사실은 뭐 카디널리티 여기까지 안 가도 되고 이제 유한집합 아니면 무한집합이다. 이제 유한집합으로 무한집합을 정의하려면 그럼 사실 반대로 유한집합은 뭐냐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카디널리티 개념이 들어가고
이제 거기서 핵심인 게 이 바이젝션이라는 어떤 대상이 되는 거죠, 관계가. 그래서 저도 사실 그냥 또 말을 하다 보니까 저번에 슬랙 다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뭐 저번에 파티션과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 아예 같은 대상이다 할 때 막 카테고리가 어쩌고 하면서 막 되게 아는 척을 유세를 떨었는데 알고 보니 이제 뭐 별 얘기 아닌 것 같고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아이소몰피즘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걸 뭔가 말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카테고리는 뭔가 말해도 될 것 같아서 카테고리 얘기를 계속 한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사로잡혔는데 어쨌든 아이소몰피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그냥 같다 하거든요. 어떤 두 구조가 같다 아니면 어떤 두 집합이 같다 뭐 두 군이 같다 뭐 두 공간이 같다 할 때 아이소몰피즘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같은 거보단 좀 약한데 그래도 거의 완전히 같다 정도? 아예 같진 않지만 완전히 같다 정도를 아이소몰피즘, 그걸 나타내는 함수를 아이소몰피즘이라 부르고 그런 상황을 두 대상이 아이소몰픽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집합이 그러면 완전히 같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집합 두 개가 아이소몰픽하다는 게 뭘까? 라고 했을 때 튀어나오는 아이소몰피즘이 바이젝션이에요. 그래가지고 집합에서는 사실 완전히 같다는 의미는 그 두 개의 어떤 크기가 같다. 혹은 이제 바이젝션의 말로 바꾸면 1대1 대응이 존재한다. 아, 완전히 같을 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한집합은 그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그 집합이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음. 결국에는 그 크기가 무한집합일 때는 조금 어려우니까 그때는 카디널리티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제 뭐 거기까지 어쨌든 가진 않아도 뭐 유한집합이라는 건 우리가 뻔히 알 수 있으니까 뻔히 아는 그런 뭐 몇 개인지 그 원소의 개수를 자연수계로 셀 수 있는 자연수계가 아니고 뭐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걸로 셀 수 있는 애들을 유한집합이라 한다면 그게 아니면 무한집합이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나머지 얘기는 좀 구현이었다. 그리고 사족이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지우현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신 그 정의도 뭐 두 분이 말씀하셨죠? 밖에. 그것도 동치 명제다라는 것도 알면 좋고요. 근데 그 경우도 어쨌든 바이젝션이 왜 튀어나오냐 갑자기 했을 때 이제 저 아이소몰피즘의 개념이기 때문이죠. 바이젝션이. 예. 뭐 크기의 개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 질문 딱 무한집합의 정의가 뭐냐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게 유한집합이 아닌 거 아닌가? 딱 그게 딱 떠올랐는데 네. 얘기 안 했는데 아, 네. 숟가락 한번 얹어보겠습니다. 그럼 혹시 뭐 지용현 선생님 코멘트가 또 추가로 있으신가요? 음, 약간 좀 무한 집합은 좀 신기한 게 이제 되게 약간 진부분 집합이랑 1대1 대응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정말 그 정수랑 짝수계 그러니까 짝수 분명히 정수가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은데 저희 인간 인식에서는 근데 그게 1대1을 잡아줄 수 있다는 거 자체가 되게 우리는 인간은 그 무한을 이해하지 못하겠구나 라는 어떤 직관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무한의 영역이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되게 그래 신기했던, 네네네. 네, 네,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네.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그러니까 이건 지금 증명은 기억이 안 나고 그냥 팩트로만 알고 있는 게 0부터 1까지 실수가 실수 전체 대응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거 딱 들었을 때, 그게 그렇게 된다. 되게 신기하다. 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좀 있어가지고. 네. 저도 그거 그 직문수 때 탄젠트 함수 그 구간만 잘 잡아주면은 바로 0하고 1만 잘 잡아주면은 그거 바로 함수 되더라고요. 그것도 신기했고, 그리고 저번 주에 나눴던 그 지용현 선생님 노트의 그 벽집합에서 이제 어떤 그 집합 두 개를 뽑았을 때 거기에 이제 바이젝션이 존재하면 동지관계다 뭐 요거 증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다시 보면서 진짜 그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두 대상이 같다고 얘기할 때 어떤 센스에서 어떤 기준에서 어떤 관계에서 같은지를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지 그게 논의가 가능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금의 자연수 집합하고 정수 집합, 정수 집합하고 짝수 집합에 1대1 대응이 존재하니까 집합론적으로는 저희가 저번 주에 다뤘던 그 센스에서는 같은 대상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두 개를 다르게 볼 수 있지? 하는 것도 관계를 주는 것마다 계속 다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생각했던 거는 A 사과나무에서 나는 사과랑 B 사과나무에서 나는 사과를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사과 이 두 개 같지라고 물어보면은 사과 센스에서는 같지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 근데 같은 나무에서 자랐냐 하면 또 다를 거고 또 가지마다 A번 가지에서 난 거랑 B번 가지에서 난 거를 비교하면 걔네들도 그런 센스에서는 다를 텐데 그래서 같다 다르다 얘기하는 것도 그 기준을 명확하게 먼저 얘기를 해줘야지만 같다 다르다 동치관계 있다 없다 아니 그 동치관계 원소이다 아니다로 명확하게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저희가 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지금도 무한집합 얘기하면서 또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저는 좀 외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제 어떤 세계관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신기하다라는 말씀을 또 들으니까 이게 힐베르트의 저 무한 호텔 저 역설 그거 문제잖아요. 딱 그 정수 집합하고 자연수 집합이 1대1 대응이 있으니까 두 개가 크기가 같다. 우리가 봤을 땐 크기가 전혀 같지가 않은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역설이냐. 무슨 되게 신기한 뭐 이런데 저는 제 세계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 그러니까 너무 수학을 신비화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저는 수학이 그렇게 신기하고 막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저는 그런 데서 매력을 느끼는 분들도 확실히 있겠지만 저에게는 딱히 그런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사실 왜 그 짝수 호텔만 선택한 거랑 전부 다 선택한 거랑 왜 크기가 같다고 하냐. 크기를 그렇게 정의했으니까 그냥. 크기를 그렇게 정의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그럼 다른 크기를 가져올 거고, 그럼 0,1의 크기와 실수 전체의 크기가 다르다라고 말할 만한 크기를 뭐 우리는 칙도라고 하자. 하면서 뭐 다른 이론을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집합론에서 배우는 바이젝션이라는 same cardinality라는 그 센스에서 그 역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관점에서 그렇다라는 김나온 선생님의 어떤 언급처럼 그냥 정말 그 관점에서 그런 거고 만약 너가 그 관점을 가지기 싫으면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도 돼. 수학은 자유로우니까. 근데 하나 생각할 건 이 관점을 갖지 않으면 사실은 많은 걸 잃게 되는 부분도 있어. 라는 게 있는 거죠. 실은 이 1대1 대응이 그 같음의 기준으로서 선택을 1대1 대응으로 하지 않아 버리면 예를 들어 이름만 다른데 완전히 똑같은 구조의 두 집합을 줬을 때 완전히 그 원소가 똑같이 생긴 것만 살짝 다르고 어. 그랬을 때 이 두 개를 완전히 다른 걸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어떤 바이젝션의 개념을 가져오지 않으면. 근데 그건 또 싫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관점을 유지하다 보니까 우리 직관과 반하는 결과가 좀 나오기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또 뭐 다른 면에서는 굳이 그렇다고 무조건 뭐 정수집합과 뭐 짝수집합은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뭐 크기가 같다지만 사실 정확히 말하면 저 그냥 계속 카디널리티라는데 저 뭐야 기수인가요? 기수? 기수가 같다. 그냥 기수가 같은 것일 뿐인 거지 뭐 둘이 아예 같다고 한 것도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신기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그냥 내용 그냥 좀 특이하지 이상하지만 그냥 그런 내용일 뿐인 거고 역설은 뭐 그냥 뭐 역설은 그런 내용으로 해석하면 풀리는 거고. 그러니까 막 제가 뭐 집합론을 그렇게 좋아하거나 잘하는 건 아닌데 저는 막 무한히 되게 막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사실은 아직 이해할 수 없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레벨도 못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뭐 그냥 그런가 보지 뭐 이러면서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냥 또 사족을 네, 해봤습니다. 네. 관점에 대한 코멘트. 네, 그것도 좀, 네, 생각을 약간 세계관에 대한, 진짜 세계관에 대한 얘기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일단 그 부분도 네,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혹시 또 추가적으로 코멘트가 있으시면 이제 슬랙에서 또 남겨주시고 하셔도 되니까요. 일단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래서 관계를 조금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래서 봤는데 그 맨 마지막 명제 2개 위주로 좀 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 해보면 일단 처음에는 정의가 뭔지 뭐 잠깐 이제 짚고 넘어갔고, 그래서 관계는 A 크로스 B, 그러니까 곱집합의 부분집합이다로 이제 정의가 되고, 그 중에서 좀 특별한 애들이, 그 특별한 애들은 아니고 특별한 애가 저기죠, 그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죠, 동치관계.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게, 일단 관계가 뭐냐에 대해서, 일단 카테시안 프로덕트의 이제 서브셋이다라고 하니까, 함수도 사실은 카테시안 프로덕트의 서브셋이니까 함수도 관계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아무거나 뽑아가지고 순서상 만든 것도 이제 관계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카테시안 프로덕트의 부분집합이면 그냥 다 관계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해봤고, 그 이퀴밸런스 릴레이션, 그러니까 동치관계라는 것은 S라는 집합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R이라는 것이 R이라는 것이 이제 그 곱집합의 부분집합일 때, 이제 S에서 원소 3개 A, B, C를 그 S의 원소 A, B, C의 세 원소 A, B, C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요 세 가지를 만족하면 이제 동치관계인 거죠. 그래서 그 A, A가 그 원소고, 그 다음에 A, B가 원소면 B, A도 원소고, 그리고 A, B가 원소고 B, C가 원소면 A, C도 원소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각각 이름이 붙은 게 그 리플렉시비티랑 시메트리랑 트랜시티비티.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안 찾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네, 이렇게 세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되고요. 저 반사적이다, 대칭적이다, 추이적이다 이렇게 아, 말합니다. 반사대칭추이. 아, 네, 감사합니다. 반사대칭추이. 일단 적어놔야 되겠습니다. 반사대칭추이.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또 파티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파티션을 어, 정의를 한번 이렇게 써보려고 했는데, 파티션을 정의를 하려다 보니까 원래 영상에서는 그 인덱스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파티션을 정의를 하려다 보니까 이걸 어쨌든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뭔가가 있으면, 그때 이제 유현수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쪼개가지고 얘가 파티션이야, 얘도 파티션이고, 뭐 이거 다 분할이 된 거예요. 된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너무 좀 대충 그렸지만, 뭐 얘도 파티션이고 얘도 파티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일단 몇 개로 쪼개냐, 그거부터 이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 몇 개로 쪼개냐라는, 쪼개는 걸 생각을 할 거면 사실은 무한개로 쪼갤 수 있는데, 방금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무한개처럼 쪼갤 수가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얘네들을 다 다르게 이제 구별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아, 그래서 인덱스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인덱스를 쓰면 이제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다.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때.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여기 써놓은 것처럼 무한집합인 경우, 그리고 이제 개수가 무한한 경우가 있을 거니까, 그러면 위에 이제 위에 그 선택공리 했던 것처럼 선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네,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선택공리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정도까지는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일단 넘어갔고요. 그럼 이제 인덱스 주는 거를 정의를 어떻게 하면 되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실수랑 1대1 대응되면 정의하기가 또 힘드니까 일단은 자연수까지만 해보자. 그 실수 되는 거는 뭐 나중에 또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연수랑 1대1 되는 정도로만 일단은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실수가 되니 아니면 뭐 다른 뭐 무한집합이 되니 이런 것들도 정의가 되겠지만, 일단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만 일단 해봤고요. 저 선생님, 말씀 좀 죄송한데, 아, 네네네. 그, 아까 전에 그 파티션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네, 그, 파티션이 이렇게 쪼갠 다음에 네. 이것도 파티션, 이것도 파티션,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약간
의문을 가진 건데, 제가 네네. 알기로는 파티션의 정의가 이제 이렇게 분할된 서브셋들을 모아놓은 그 컬렉션이 파티션이라고 아, 알고 네.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그, 네. 요런 애들도 그 원소다라고 하는, 원소라고 해야 되나요? 부분집합. 네, 파티션이 원소인 거죠. 이게 원소인 거죠. 네, 네. 그렇죠. 네네네. 파티션이 와서, 네, 네. 네, 제가 네, 표현을 좀 잘못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인덱스 셋을 요렇게, 요건 이제 지용현 선생님 노트를 좀 참고를 했는데, 그래서 요렇게, 네, 인덱스 셋을 표현을 하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i라는 셋을 하나를 잡고, 이게 뭐 자연수의 집합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일단은 자연수랑 1대1 대응이 되는 걸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i는 이제 자연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꼭 무한집합일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부분집합 정도로 일단 지금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indexed family라는 이제 이건 이제 지용현 선생님 노트에 있는 거를 좀 가지고 왔고 얘도 표기법도 좀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AI라는 것을 이제 모아놓은 집합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러면 잘 정의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꼭 자연수 아니고 실수랑 대응되는 것도 뭐 만들 수는 있겠다 정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적어만 봤어요. 얘는 적어만 봤고 그래서 파티션을 정의를 했을 때 그 S라는 어떤 집합이 있고 그리고 어 얘를 이제 인덱스드 패밀리라고 하고 이제 걔가 이제 S의 서브셋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다라고 했을 때 요렇게 모아놓은 애들이 파티션이 되는데 이 집합이 파티션이 되는데 어 공집합이 원소가 되면 안 되고 그리고 요걸 이제 디스조인트라고 하죠. 그래서 그 교집합이 공집합이 어떤 의미의 두 개의 그 AI를 뽑았을 때 AI와 AJ를 뽑았을 때 얘네들이 다르면 이제 교집합이 공집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AI들을 모두 다 합집합을 했을 때 이제 원래 있던 셋인 S가 돼야 된다라는 요 세 조건을 만족하면 이제 이렇게 모아둔 셋이 파티션이 된다가 이제 정의가 되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금의 목적은 그 이퀴벌런스 클래스랑 파티션이랑 어떤 관계냐 그 맨 마지막 명제 두 개를 네, 보는 데 있어서 그냥 중간중간에 좀 생략하고 빠르게 좀 넘어갔고요. 죄송한데, 네, 저, 인덱스 패밀리가 혹시, 그러니까 저 이거 처음에 볼 때도 조금 기이하다고, 조금 이게 필요한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냥 파워셋의 서브셋이라고 하면 안 돼요? 파워셋 파티션을? 서브셋. 파워셋의 서브셋이요. 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되겠네요. 네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그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그냥 그러니까 쪼개놓고 걔네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뽑아가지고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 이렇게 하면 편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렇게 나온 거라서 네네 파워셋 서브셋도 네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그냥 파워셋에 그 서브셋마다 인덱스 붙이면 아까 그 배동 선생님 얘기하신 쓰신 그게 그냥 정확히 일치합니다. 음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또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근데 네. 그거 인덱스 붙이는 게, 어, 자명한지 잘 모르겠네. 당연히 붙일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전 정의를 제시한 거죠. 인 그러니까 인덱스드 뺨이라는 것 자체의 정의를 제시를 얘기를 한 거죠. 그, 음, 인덱스 붙이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저는 자명하게 붙일 수는 있을 것 같은 게, 그 인덱스의 i를 저 네네. 그냥 파워셋의 서브셋 뭐 그거 자체로 두면 음, 될 것 같은데요. 아이덴티티로 그냥 인덱스를 만들어 버리자는 말씀이시죠?
뭐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인덱스셋이라는 게 사실 뭐 그렇게 제한이 없으니까 뭐 아, 예. 예, 예. 그래서 그냥 뭐 원소마다 이름이 이미 붙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새로운 이름을 아이로 붙이자 뭐 이런 느낌이니까 뭐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음, 네. 이 부분도 저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이퀴밸런스 클래스로 다시 한번 넘어갈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퀴밸런스 클래스는 집합 S가 있고 그리고 R이라는 이제 릴레이션, 그 관계를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되는 거죠. S 위에서. 그랬을 때 이퀴밸런스 클래스는 S에 있는 어떤 X를 그러니까 원소 X가 이제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죠. X에 대한 이퀴밸런스 클래스는 그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에 대한 어떤 집합인데, 근데 Y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그래서 X와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있는 Y들을 모아놓은 집합. 그래서 한글로도 이렇게 X랑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인 Y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저 근데 좀 네. 전 그 논의에서 했던 거에 그 약간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네네. 말씀드리고 싶은 그 저도 가산형의 무한집합에 대해서는 뭔가 어쨌든 가산형 무한집합이니까 원소마다 그 자연수랑 1대1 대응이 되니까 어차피 거기에서 대해서 인덱스를 붙이는 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비가산 무한집합을 보면은 원소 간의 1대1 대응이 안 되니까 자연수랑 거기에 인덱스를 붙이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저희 이제 적분을 처음 이제 고등학교에서 정의할 때 그 무한합 파셜섬의 리밋을 이제 적분으로 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그 실수 구간 내에 모든 구간에 대해서 인덱스를 되게 붙이는 거잖아요. 인덱스를 붙여서 파셜섬을 정의를 하니까 그러면은 비가산 무한 집합의 그 원소에 대해서도 다 인덱스를 매길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네, 한번 말씀 저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아까 그래서 이제 뭐 선택공리의 필요성 뭐 여기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실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순서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뭐가 뭐보다 크다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수 같은 경우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비가산 그 무한집합이 실수가 아닌 진짜 랜덤하게 뽑은 어떤 뭐 그런 거다. 그래서 뭐 순서를 줄 수가 얘가 얘보다 크다 이런 순서를 줄 수 없다 그러면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네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저 근데 그 인덱스를 쓰면 제가 저 선택 공리 부분이 잘 이해를 못했어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게 인덱스를 주는 것에 대해서 선택 공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던 건가요? 배동 선생님? 아 제가요? 여기 써 있는 거 이렇게 파란색으로 네네네네. 써 있는 게 그런 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무한히 나눌 수 있는 경우인데 예. 근데 뭐 아까처럼 이제 비가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비가산 집합 그러니까 비가산 근데 그걸 또 비가산이라고 할 수,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예. 그럼 만약에 그 무한히 나누는 경우에는 그러면 인덱스를 줄 때 걔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연수랑 1대1 대응이 아닌 뭐 개수로 나눈다. 그게 또 개수라고 하기도 좀 이상한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랬을 때 그거를 인덱스를 줄 수 있냐? 라는 것도 저도 네, 생각이 좀 들긴 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선택 공리가 또 필요한 게 아닌가 정도로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 파티션 얘기할 때 선택 공리를 가 언급이 되는데 그게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이퀴벌런스 클래스 저 부분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 네네. 분할이 주어져 있을 때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 분할이 주어져 있고 뭐 그거에 인덱스를 어떻게 뽑냐는 사실 선택 공리랑은 무관한 걸로 하고요. 왜냐면 아, 그게 만약 어려우면 인덱스드 패밀리라는 정의 자체가 조금
어, 특이한 게 되는 건데, 특이한 패밀리가 되는 건데, 이 인덱스드 패밀리가 굉장히 일반적인 대상이거든요. 그냥 방금 김상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파워셋의 부분집합은 전부 다 인덱스드 패밀리로 표현이 돼요. 이게 표현의 문제지. 음. 근데 표현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에서 선택 공리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선택 공리는 잡을 수 있냐,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냐, 요 문제지. 표현을 다르게 할 수 있을 때의 문제에서 선택 공리가 나오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네. 인덱스랑 관련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퀴밸런스 클래스를 얘기한 게 이퀴밸런스 클래스에서는 그러니까 분할해서 이퀴밸런스 클래스라고 생각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 이퀴밸런스 클래스를 보통 표현할 때 어떤 X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 클래스 안에서 그래서 X 꺽쇠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괄호 네네. X로 하고. 네네. 근데 사실 이 X가 그 클래스 안에 있는 그 어떤 X든 상관없죠. 네. 다 똑같은 놈이 되게 하는 놈들이죠. 근데, 네, 그쵸. 근데 분할이 주어져 있을 때 그걸 클래스라고 말하려면, 이퀴밸런스 클래스들이라고 말하려면, 그 한 놈들을 뽑아줘야 되잖아요, X들을.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X를 뽑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서 선택 공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그 파티션의 개념 자체에서 선택 공개의 문제는 거기서 조금 생긴다라는 게 첫 번째, 방금 제가 말하려다가 이게 정확히 저는 그냥 또 맞는 얘기인가 싶어가지고 듣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인덱스랑은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이제 김나우 선생님의 그 말씀,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랑 또 연결해서는, 예, 뭔가 말하고 싶었는데, 김나우 선생님 무슨 말씀하셨었죠? 저는 그 죄송합니다. 김성환 선생님께서 이제 예, 분할에다가 인덱스를 주는 게 그 분할 그 서브셋들 그냥 원소들에다가 그 결국에는 무한 집합에다가 어떤 인덱스를 주는 게 그게 자명한 거냐 그게 되는 거냐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적분을 하는 것도 결국엔 실수의 어떤 구간을 꺼내서 그거를 분할을 하는 거잖아요. 분할을 해서 인덱스를 매겨서 그 구간마다 파셜 썸을 해서 극한을 보내는 거를 이제 적분으로 정의했던 것 같아서. 근데 저도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좀 다를 것 같아요. 아까 배동성 선생님 말씀대로 임의의 무한집합에 대해서 어떤 것이 성립하는지를 묻는 거랑 실수에서 그게 가능한지 묻는 거랑은 좀 다른 결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데 거기서의 그 비약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적분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구간을 이제 파티션으로 n개로 쪼갠 다음에 그 n을 무한대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구간에 그게 무한대로 보내버리니까 되게 많이 쪼개게 돼서 그런 상황처럼 생각하면 실수에서도 이런 논리를 적용할 수 있으실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혹시 그런 식으로 비약을 하신 게 맞나요? 뭐, 두 개, 세 개, 네 개 쪼개다가, 그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도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 A, B 전체에서도 뭔가 성립할 것 같다. 실수에서도 성립할 것 같다. 이렇게 비약을 하신 게 맞나요?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이제 그쪽 비약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측도론을 배우거나 하면은 더 재밌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내도 결국에는 자연수 개만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낸다 해도 어쨌든 카운터블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실수를 다 이렇게 밟는다고 하기가 좀 뭐한 거죠. 쪼갠 것들을 아무리 잘게 쪼개도 실수의 모든 점을 다 밟는다는 건 아니죠. 그 분할점들이. 그래서 그 비약이 조금 채우기가 어려울 것 같다. 요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제, 저도 좀 이거 좀 먼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 인테그랄 관련해가지고는 우리가 애초에 카운터블하게 쪼갠 거에 리밋으로,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 그러니까 카운터블 인덱스가 붙어 있는 거죠. 시리즈에. 근데 인카운터블 인덱스가 붙어 있으면 그게 저는 조금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메저 시어리에서. 그
그래서 그 시그마 대수라는 게 그 시그마가 카운터블 애디티비티를 나타낸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뭐 대표적인 패러독스가 생기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 쪼갤 때 그 쪼개는 구간을 인카운터블리 매니하게 쪼개는 그 과정에서 나온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적분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지 않나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어서요. 예. 지금 단계에서는. 네. 네, 일단, 네. 좋은 코멘트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뭐 코멘트나 이런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일단은,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디까지인지 까먹었거든요. 어디까지 했죠? 이퀴밸런스 클래스 얘기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클래스 그 이퀴벌런트 릴레이션인 Y들을 모아놓은 네,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거기까지 하신 거죠. 여기까지 했죠. 네, 여기까지 네,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퀴밸런스 클래스의 성질들을 이제 그 렘마로 그 써주셨는데,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그냥 적어봤고,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이제 x는 그 이퀴밸런스 클래스 x에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원소다. 그리고 이제 x랑 y랑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있으면 이 x에 대한 이퀴밸런스 클래스랑 y에 대한 이퀴밸런스 클래스가 같다. 그리고 x랑 y가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없으면, 이게 없으면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하나 그어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얘네 둘끼리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요건 그냥 증명 안 하고 요건 넘어가고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밑에 이제 증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이퀴밸런스 클래스이면 이제 걔가 이제 파티션이 된다. 그 이퀴밸런스 클래스들을 이제 모아놓으면 이제 파티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S의 파티션, 그러니까 S를, 요거는 약간 좀 줄여 쓰느라고 전체를 다 쓰진 않았는데, 그래서 S 집합 S가 있고, 그리고 얘를 어떤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을 줘서 걔를 이퀴밸런스 클래스들로 이렇게 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 Y가 되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된 S가 이제 파티션이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파티션의 조건이 첫 번째로 이제 공집합이 아닐 것이고, 두 번째로 각 파티션의 사실은 이제 원소들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죠. 그리고 그 모든 파티션의 얘도 사실은 원소들의 합집합이 S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됐고, 그럼 이제 증명 첫 번째로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냐? 그러면 이퀴밸런스 클래스면 그 X에 대한 이퀴밸런스 클래스니까 X 하나는 포함을 그 원소가 되겠다. 그러면 이제 공집합이 아니다가 되고, 두 번째로 만약에 X랑 Y랑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아니라면, 여기 이렇게 찍 하나 그었거든요. 아니라면 그러면 X에 대한 이퀴밸런스 클래스와 Y에 대한 이퀴밸런스 클래스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라는 것은 방금 여기서 했잖아요. 3번에서. 그래서 그 3번을 가지고 그러면 걔네들끼리 그 교집합이 공집합이다라는 것을 이제 가지고 이제 증명을 했고요. 그리고 모든 파티션의 원소의 합집합이 S다라는 것은, 그럼 얘는 이제 등호를 만족해야 되니까 이것도 돼야 되고 이것도 돼야 되는 거잖아요. 부분집합 관계가. 그래서 그 합집합이면 S가 되냐라는 것을 먼저 했는데요. 그래서 모든 이퀴밸런스 클래스의 합집합이, 요걸 이제 그 부연으로 다시 똑같은 걸 써봤고요. 그랬을 때 이제 X에 대한 그 이퀴밸런스 클래스가 S의 원소니까, 그러면 X들을 모두 다 합집합을 했을 때 당연히 S의 원소겠죠. 왜냐면 각각의 모든 그 이퀴밸런스 클래스들이 S의 원소이니까요. 원소래. 부분집합이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는 증명이 끝났고, 반대 방향도 모든 이퀴밸런스 클래스의 합집합이 이제 그러니까 S가 그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X가
S의 원소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 아니죠. 이게 아니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X가 이퀴밸런스 클래스 X의 원소가 되는 그러한 원소 X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냥 그 S가 합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증명을 했고요. 혹시 여기까지 해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그 일본의 그 X의 이커버런스 클래스가 X로 판단한 내용의 이유는 그냥 별거 아니고 리플렉시버티, X 자기 자신과 관계가 있다. 근데 그 이, 이, 논리가 다인 거고요. 이건가요? 네, 아, 왜냐하면 네. 동치 관계잖아요. R 자체가 저희가 주어진 게. 그러니까 일단 네네네. 리플렉시버티를 만든다니까 X는 X와 관련이 있으니까 당연히 X는 X 이커버런스 클래스 안에 들어가겠죠. 네네네. 그래서 그 동치 관계 리플렉시버티에 대한 결과인 거고, 그다음에 동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리플렉시버티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으면, 그러니까 관계가 주어져 있는데 어 약간 자기 자신 관계만 있는 거예요. 나머지 관계는 이제 없고, 이것도 동치 관계일까요? 그 원소만 하나만 딱 있어서 그러니까 동치관계. 원소가 여러 개는 있는데 리플렉시버티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아, 이것도 동치 관계일까요? 그러면 시메트리나 이런 게 없으면 동치관계가 아니지 않을까요? 근데 시메트릭이랑 이제 트랜지스티버티의 주의점은 두 개는 조건문이에요. 아, 어떤 두 개 원소가 관련이 없으면 아, 그냥 알바 아니에요. 아. 그럼 걔도 네. 되겠는, 네, 그럼 그거 갖고 만든 파티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파티션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리플렉시버티만 있는. 리플렉시비티만 있는 애는 파티션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B, C만 원소를 갖고 있다고 해볼까요? 네. S가 A, B, C. 그리고 여기서 관계는 리플렉시버티만 줘져 있고, 리플렉시비티만 있다. A는 A하고만 관계, B는 B하고만 관계, C는 C하고만 관계. 그러면 뭐 그냥 이렇게 할게요. 아, 이렇게 하면 좀 그런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약간 저기 저 그 릴레이션 R을 그냥 네. 직접 쓰시죠. 그 원소를. 아, 그래 되겠네. 릴레이션 R을 쓰라. 그러면 그냥 근데, 그러니까, 지용현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잘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뭔지는 알겠는데, 근데 그런 릴레이션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시메트릭이랑 트랜스티비티가 없다라고 말을 하나요? 이게 조금, 말에서는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시메트릭이 되긴 하는 거죠. 왜냐면 애초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네. 그 표현을 잘못한 것 그러니, 같은데, 네, 그 없는 게 네. 아니라, 네, 시메트릭이랑 트윈스터디가 성립은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네, 조건이 거짓이기 때문에. 음, 네, 그건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 지난 시간에 유현 선생님이 사실 이제 트랜스티비티 같은 게 하나 안 될 때, 시메트릭이 하나 안 될 때 한번 해봐라. 뭐 이런 거 해서 이그젠플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명제 증명하고 또 그 얘기 조금 해보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 말은 정정하겠는데, 그러니까 리프레시버티만 겉으로 보이는 건 리프레시버티만 보이는 건데, 이제 시메트릭이랑 트랜시스터버티가 만족은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리프레시버티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네네. 그 구체적인 저걸 배승호 선생님이 지금 쓰고 계셨잖아요. 제가 그 R을 이용하라는 게 아니고 R을 쓰자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릴레이션 R이 지금 정의가 A 곱하기 B의 부분집합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부분집합이니까 그럼 이렇게 어, 이게 아니지. 이렇게 되겠죠? 음, 네네네. 이걸 이제 집합으로 다 이렇게 모으면은 그게 네, R 이렇게. 이퀄가 되는 거죠. 응. 네. 그러면 뭐 사실 파티션을 이렇게 잡든 상관이 없지 않나요?
파티션이라는 것을 저희가 봤을 때 어떤 이커벤스 관련되어서는 동치류들을 모아준 게 파티션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 명디에서 했던 것은. 네네네. 그럼 여기서 동치류들을 모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동치류들을 모으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러니까 이거를 세 A의, 개로, 네. A의 동치류 어떻게 돼요? A의 동치류는 A죠. B도 되고 사실, 왜냐면 어차피 관련이 없어서 2번하고 3번이 뭐 참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B도 되고, C도 되고, 그러면, 아, 아, 그 이거, 동치류의 정의가 저희 어떻게 되죠? 지금? 동치류의 정의가, 잠시만요. 까먹었다. 동치류의 X와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되는 애들을 다 모아놓은 애들. 그 지- 집합이죠. 네, 집합이죠. 네, 그러면 A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러려면 A와 B가 관계가 있어야 될 텐데요. 동치류들을 근데 생각한다고 하면. 잠시만, 관계가 없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겉으로 리프레시 버튼만 보이는 집합들은 싱글톤 셋들의 셋입니다. 아, 네네네. 왜냐면 동치류 자체가 싱글톤 셋이 되기 때문에. A랑 B랑 관계가, 네네네. 아, 네, 그렇겠네요. 네네. 저도 그 이 부분 대해서 이번 주에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헷갈리는 게 제가 저번 주에 했던 질문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관계가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뭔가 그 동치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 맘대로 뭔가 다른 거를 생각해 놓고 그 관계의 셋을 보지 않고 관계가 정의된 거 하에서 그 다음에 이제 동치류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관계가 이미 정의됐잖아요. 관계가 정의된 거 하에서 동치류들을 고르라고 하면 그 지용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싱글톤 셋이 되는 것 같고 근데 다른 관계,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관계가 있고 B하고 A하고 관계가 있고 요것도 추가가 된다면 그때는 이제 A의 동치류에 A, B 둘 다 들어가거나 약간 이런 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관계가 어떻게 정의되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같다 다르다 동치류다 아니다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선후 관계에 되게 헷갈렸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동치류를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번 주에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요 예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아까 그 김성 선생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 관계를 화살표로 표현했잖아요. 자기 자신으로 가는 화살표만 존재하는 상황인 거고 근데 이 경우에도 시메트릭이랑 텐지트 파들이 만족해요. 왜냐면 화살표가 없으니까 만족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상황에서 이것도 동치 관계가 되고 이런 동치 관계를 잘랐을 때는 그냥 싱글톤 각각의 원소를 싱글톤 셋으로 해서 그것들을 모은 게 파티션이 된다. 네, 이런 얘기를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다음에 아까 어떻게 그 관계 그 순서는 아까 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코멘트 그 감사드립니다. 지용현 선생님 말씀드리신 이 예제가 되게 좋은 예제인 게 그 우리가 이퀴밸런스 릴레이션 이해할 때 이제 지용현 선생님 그때도 또 아주 좋은 코멘트로 이게 같다의 어떤 추상화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같음 우리가 수학적으로 같다고 하면 등호 쓰죠. 등호가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의 그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잖아요. 근데 지금 주신 이 예제가 뭐냐면 정확하게 주어진 집합 S에서의 등호라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같다라는 관계를 릴레이션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런 집합으로 기술이 되고 그에 따른 파티션은 저렇게 모든 원소를 그냥 저 중괄호만 한 번 더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저 파티션이 S랑 똑같, 어떻게 보면 다를 게 없죠. 예. 제가 방금 언급을 했으니까 이제 좀 용어를 편하게 쓰면 아이소모르픽 하다는 거예요, S랑. 예. 아예 완전히 같은 거기 때문에, 왜냐면 개수가 같잖아요. 카디널리티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게 파티션도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거고, 이 상황에서는 가장 자명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등호라는 것을 가지, 표현하는 그런 어떤 예제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거, 네. 이것도, 네. 규모랑 관련해서도, 네.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여기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일단은, 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네. 마지막에 네네네. 저 왼쪽 화살표에서 아래에 여기요. 있는 네네 네. 그 X in S 있잖아요. 여기서 네네. 저 여기요. 네. 네네 스몰 X 옆에 있는 놈이 이제 for all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아, 네, 그래서 네네. 그쵸? 왜냐면 S가 작은 놈이잖아. 포함되는 아, 놈이니까 그렇죠. 그쵸? 네. 포함되는 놈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그러면 그 얘를 써야 되겠네요. 그쵸? 예, 네네네. 그런 아, 식으로 가니까 뭐 이퀴벌런스 클래스의 합집합에도 뭐 아, 자명하게 들어간다. 뭐 이렇게 네네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제 노트에 그 인터섹션이랑 그 유니온 정의 적어놨거든요. 그거 부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 인덱스가 조금 어색하시면은 저 네. 지훈 선생님 노트 저 유니온의 정의 진짜 정의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뭐 예를 네. 들어서 네, 저 이퀴벌런스 클래스가 뭐 그 합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뭐 이런 거 사실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클래스가 클래스 모든 것의 합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거 당연한 말이잖아요. 네네네. 요 근데 요거 정의대로 좀 증명하면은 또 정의가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일단은 다음으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명제인데요. 그래서 S가 이제 집합이 주어져 있고, S라는 집합이 주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파티션을 요렇게, 요건 이제 지용현 선생님 노트, 네,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S의 파티션이다, 라고 하고, 그러면, 릴레이션 R을, 그러니까 S 위에 릴레이션 R을 요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X와 Y가 릴레이션이 있다, 라는 것과, 어, i라는 이제 인덱스 셋의 원소인 i에 대해서 i가 있다라는 거죠. 그 x와 y가 이제 pi의 원소인 i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이제 동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모든 x, y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이제 r이라는 것이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인데 파티션 p에 의해서 유도되는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네, 적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아까 이제 그 순서 김나무 선생님 순서 관련해서도 조금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P라는 분할을 잡았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할 때는 약간 뭐라 그러지? 그 이퀴밸런스 릴레이션 그러니까 랜덤하게 잡으면 그게 파티션이 이퀴밸런스 클래스로 그렇게 되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해를 잘 못했을 때는. 근데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생각을 해보면서 생각을 해봤던 게, P가 그 이퀴밸런스 클래스들을 모아놓은 어떤 셋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걸로 저는 이제 이해를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서 제가 이해를 잘 한 게 맞나, 네, 질문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혹시 코멘트를 좀 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그냥 이 명제가 말하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파티션이 주어져 있잖아요. 저희한테 파티션. 그럼 그 파티션에서 한 원소를 뽑으면 그건 집합일 거잖아요. 그냥 그 집합에서 원소 두 개 뽑으면 걔네는 동치 관계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냥 이 명제가 말하는 거죠. 음, 얘를 생각 안 하고 애초에 파티션이 주어져 있고, 그러니까 파티션들 자체는 패밀리잖아요. 셋들을 모은. 그중에서 네네네. 어떤 그냥 하나 셋을 골랐을 때, 걔 거기서 원소 두 개 뽑으면 걔네 두 개 원소는 동치 관계일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게, 했던 거, 네네. 그러니까 아무런 동치 관계나 된다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그러니까 동치 관계가 되도록 동치 관계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네네네. 일단, 그러면, 네, 이해를 잘 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러면 걔를 이제 증명을 할 때, 그럼 리플렉시비티가 될 거냐, 그 다음에 시메트리가 될 거냐, 그 다음에 트랜지티비티가 될 거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이제 증명을 하는데, 그래서, 리플렉시비티가 될 거라는 것은 x랑 x가 관계가 동치 관계가 되냐라는 거고, 그러면, 어, S에 있는 원소, 그러니까 X가 이제 S의 원소일 테니까, 그렇다는 것은, 그럼 이제 이 S라는 것은 파티션이니까 요거 유니언을 해놓은 집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이제 원소가 될 거고, 그러면 유니온의 원소니까 그 중에서 PI를 하나를 뽑아서 그 잠시만요. 그쵸. X가 이제 PI의 원소가 되는 그 I를 하나를 뽑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랬을 때, 그 뜻은 이제 똑같은 애를 똑같이 이렇게 두 번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X랑 X가 이제 릴레이션이 있다. 이렇게 증명이 됐고요. 그리고 시메트리에 대해서는 시메트리가 뭐냐라는 걸 다시 써보니까 X와 Y가 릴레이션이 되면 그러면 Y랑 X가 릴레이션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X랑 Y가 릴레이션이 있다라는 것은 요걸 좀 풀어 써보면 만약에 PI라는 어떤 그 파티션의 원소에 대해서 그 원소의 원소가 X다라고 하면 Y도 그 파티션의 원소다. 그러니까 파티션의 원소의 원소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그냥 엔드로 묶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얘는 이제 교환 법칙이 되니까 이걸 교환 법칙이라고 해도 되나요? 혹시? 엔드로 묶여 있으니까 이걸 교환 법칙이라고 해도 되겠죠? 네네. 네네네. 그러면 교환 법칙이 되니까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Y랑 X가 릴레이션이 된다라는 것까지 네, 증명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럼 트랜지티비티는 어떻게 할 거냐? 위에 2번이랑 비슷하게 X랑 Y가 릴레이션이 되고 그리고 Y랑 Z랑 릴레이션이 되면 그러면 이제 X랑 Z가 릴레이션이 된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써봤어요. X랑 Y랑 릴레이션이 되고 Y랑 Z랑 릴레이션이 되는 것은 그러면 X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X가 있고 Y가 있으면 그럼 잠시만요. X가 있으면 Y가 있고 그리고 Y가 되면 Y가 있으면 Z가 있다라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풀어서 써보면 X가 있으면 이제 Z가 있다라는 걸로 귀결이 돼서 X랑 Z랑 릴레이션이 있다 이렇게까지 해서 증명을 이제 마쳤습니다. 혹시 여기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네, 혹시 아까 혹시, 전에, 그, 말씀하세요. 네네. 교환 법칙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네. 부분이었었어요? 교환 법칙이 어느 그러니까 부분이었었는지. 여기가 end로 묶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음, x가 pi의 원소이고 네, y가 pi의 원소이면 이잖아요. 네. 이렇게 대인이니까. 그러니까 요 end에 대한 얘네 둘끼리의 교환 법칙이 되냐라는 거였거든요. 이걸 교환 법칙이라고 해도 되냐라는 거였는데 제가 알기로 교환 법칙이라는 거를 이야기할 때 보통 연산을 하나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뭐 곱셈에 대한 네네. 교환 법칙, 아니면은 집합에서는 합집합에 대한 교환 법칙, 아니면 교집합에 대한 교환 법칙, 이렇게 좀 연산에 대한 어떤 법칙을 얘기할 때 교환 법칙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연산에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건지. 해당하는 건 로지컬 엔드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로지컬 커넥티비티가 로지컬 닷, 로지컬 엔드, 로지컬 오버인데 얘네도 일종의 연산으로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어차피 제가 어떤 논리학 부분에서 엔드는 A and B나 B and A나 그러니까 진리표로서 같잖아요. 예. 네, 그냥 그 얘기일 뿐이에요. 아, 어, 음, 네. 네. 이렇게 시오자 모양 그거 그 네, 기호 네, 말씀하신 맞습니다. 거죠? 네, 그 아, 삼각 모양 그 엔드 맞습니다. 아, 얘가 5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네, 교환 법칙으로 볼 수 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네, 그, 김상원 선생님, 뭔가 코멘트를 하시려고 하셨죠? 그 위에 X relation Y definition을 그 if and only if로 정의를 해놨잖아요. 그 이거 말씀이시죠? 아니요, 그 페이지 맨 위에 정의를 해놨지 여기 않았어요. 말씀이신가요? 예, 네네네. 예. 근데 거기에 if and only if로 해놨는데 왜 if만 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음, 그래서 그러니까 if and 이쪽만 only if를 더 보였다. 그것만 보였다가 아니고 네네네. 한쪽만 썼다는 느낌이 조금 뭔가 저만 그렇게 생각이 드나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시메트릭 보일 때 애초에 보여야 되는 게 X relation Y가 성립할 때 Y relation X가 성립함을 보이는 거잖아요. 네. 어, 어, 그래서 이 기호가 네네네. X가 PI면은 Y가 PI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얘기해 드리려고 싶었는데 현재 가정을 X가 Y랑 릴레이션을 관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희가 정의상 어떤 존재한다 인덱스 I가 그러니까 저 X가 이제 PI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Y도 PI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까 그 정의대로 가져야 되는 거죠. 제가 뭐 약간 네, 제가 표기를 조금, 네, 잘못한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네, 그것도, 네,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such that x가 pi에 들어가고, and y가 pi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 상태에서 어차피 end로 자리바꿔 고치기도 똑같으니까 결국엔 Y가 X와 관련이 있게 되는 거고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결국 엔드가 교환이 되는 게 핵심이었네요. 교환이 되니까 증명 R이 시메트릭이 되는 거죠. 음, 예. 그 뭐야? 뭐 얘기하고 싶대? 이것도 사실 시메트릭이나 뭐 이런 거 증명할 때 그 X, Y, G 뭐야?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고양이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랐네. 뭐야? 네. 그 X, Y, G가 있잖아요. 조용히 해. 그 X, Y, G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XYZ를 고정하고 이게 증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if x in pi 뭐 이런 표현이 조금 어려워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네. x랑 y가 먼저 고정되고 그 다음에 pi가 뭐 존재하냐 뭐 이런 아니면 뭐 들어가냐 마냐 이런 문제지. 이게 가정문에 들어가기가 조금 네네네. 예, 좀 그런 상황인 거죠. 예.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네, 다듬어서, 네,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다른 코멘트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조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쓰려다 보니까 그래 이런 약간 참사가 났는데 네, 네 이런 거 고쳐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네 다른 코멘트 없으신가요? 저는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좀 대충 써도 그 스터디에서 많이 고쳐주시니까 저는 되게 좋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처음에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파티션이 있으면 무조건 어떤 뭐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에 대한 그 파티션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이게 증명이 되기는 되는데 이해가 안 된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근데 파티션에 대해서 그 파티션으로
그 파티션을 이제 원소로 나누는 그런 파티션, 아, 잠시만요.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파티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집합을 파티션으로 나누면 그 파티션에 연관된 어떤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네, 이해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공부를 할 때 가장 큰 소득이 일단 요번 주는 요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이제 질문이나 코멘트가 없으시면 일단은 발표는 네, 여기까지 해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릴레이션을 생각을 할 때 꼭 제가 어떤 뭔가 명제를 생각을 해야지 그거에 대한 릴레이션이 존재할 거라고 약간 그런 뭔가 고정관념이라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 릴레이션 그 관계의 정의 자체는 그냥 그 곱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예를 들어서 원소가 3개 있으면 3의 3승인가요? 3의 3승계만큼의 그 순서쌍 중에서 아무거나 갖다 놔도 그건 관계니까 그럼 그 관계 중에서 그 내가 동치 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뭐 필요한 동치 관계를 또 따로 뽑아내는 것마다 동치 관계가 있는 거고 그것마다 분할이 있으니까 저도 그런 거를 조금 정리를 이번 주에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저번 주에 했던 질문이 어떤 부분에서 좀 오류가 있었는지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또 네, 코멘트 있으신 분은 네, 코멘트 해주시겠어요? 일단 그냥 제가 파티션에 대한 어떤